네, 길버스쿨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이제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옆에 모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의 학습 입시 진로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어요. 주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상대했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거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미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이게 이제 일종의 장애 요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아기까지, 뭐 태네의 상태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어떤 이제 공부 경험을 했고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과거를 잘 진단하고요. 거기서 뭔가 이제 치유를 해보니까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친구는 뭔가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조금 시야를 넓혀봤습니다. 그 아이의, 그 학생의 가족 관계를 보기 시작했죠. 참 많은 이제 사연들이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요즘 보면 우리는 이제 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개인 간의 경쟁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경쟁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팀 플레이였어요. 결국 하나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직접 함께 사는 특히 부모님들 가족 관계가 결국 한 학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담 컨설팅을 바꿨죠. 아이가 오면 또 부모님만 따로 오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 컨설팅을 하면서 크게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가족 관계는 갈등 상태에 있구나. 여기는 뭔가 협력이 되는구나. 그게 정말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부모님은 물론 아이들에게도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고요. 그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가로막는 일종의 미세먼지와 같은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펼쳐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드물게 협력하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날개를 달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순간, 상황, 흔히 요즘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가족 관계에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과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그런 부모님 옆에 있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갈수록 협력하는 가정, 갈등하는 가족인데요. 잠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의 현재 가족 관계, 가족 상태를 특히 이제 지금 함께 하시는 주로 어머님들이시죠? 아버님 계시면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아빠를 위한 고려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지금 현재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면은요, 주로 엄마의 주도권이 사실 아이에게 잘 발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재미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의 엄마 아이 사이 관계를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키즈 카페에 아이가 갔어요. 근데 엄마는 조금 여유를 부리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울어요. 가보니까 이제 엄마와 떨어져 있는 아이가 같이 놀던 친구랑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이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전에 이제 비슷한 실험이 EBS 다큐에서도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요, 기세등등하게 뭘까요? 엄마를 믿고 더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아이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좀 속된 말로요, 쌩 까는 거죠. 엄마가 나타났던 말든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외면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엄마가 나타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예.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의 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 잠깐 좀 해설을 달자면요. 예. 첫 번째 경우는 부모 아이 사이에 사실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 역할이 과잉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갈수록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부모 역할이 다소 결핍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부모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고요. 사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세 번째죠. 적정한 수준의 부모 아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마가 없을 때 느꼈던 외로움, 고립감이 엄마가 나타남으로 해서 뭔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경우인지.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 달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이건 더 쉬운 건데요. 서로 대화를 할 때가 있죠.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금 아이가 있나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경우 있죠. 눈을 마주치는 경우.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얘기를 하는데 서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또는 눈을 마주쳤다가 조금 지나니까 서로 회피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건 간단한 퀴즈이긴 하지만요,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뭔가 전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쉽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부모 아이 사이 관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가고요, 학교를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 단위의 팀 플레이였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가족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세 번째. 평소에 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엄마를 볼 때마다 고마움을 느낀다. 엄마 고마워요. 라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엄마를 보면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갈등을 원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죠.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개인과 개인을 비교했을 때, 한 아이의 여러 지능이 조금 떨어져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가족이라면 개인의 그런 부족함 정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 기적의 공부방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문제인데요. 쭉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되게 현명하게 지혜로운 판단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정말 요즘 부모님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류 역사 최초의 세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래 부모 역할은요, 아이를 낳은 부모, 엄마 아빠가 부모 역할을 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주로 부모는요, 노동력이 있죠.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 누가 부모 역할을 했을까요? 대행부모, 3대 교육이라는 얘기가 있죠. 조부모와 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그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그런 인간 군상의 흥망성쇠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실은 부모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이 양육 때문에, 훈육 때문에 또는 교육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 어른들한테 여쭤보십니까? 네이버 검색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지원과 어른의 안내 없이 부모의 개인기로 아이를 키우는 인류 역사 최초의 세대다.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어른으로서 또 제가 가졌던 많은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하지만 행복하고
하지만 또한 희망적인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갈등하는 가족이 많을까요? 협력하는 가족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초등 고학년만 되면 정말 심각한 가족들 많습니다. 중2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소위 사춘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상사들, 여러분들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 그때 중2병이 정말 아이에게, 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서로 성장하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함께 성장하면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야, 너 그때 너 그렇게 사고 친 거 알아?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우울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일까? 이제 국제 비교 연구를 해봤는데요. 가족 및 친족 1번입니다. 2번 친구, 이웃, 동료. 자, 3번 공식적 기관. 여러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고요.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다. 5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적연구방에 먼저 이렇게 답을 올리신 분들 말고요. 한번 지금 참여하시는데 댓글로 한번 골라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우울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동방예의지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볼 적에 정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만이라는, 참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한국만, 부모 돈 없으면 자식 발길 뚝.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부모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할 가능성이 2.7배 높아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40대 또는 30대 부모의 행복, 가정의 삶이 있고요. 50대, 60대 넘어가죠. 근데 실제로요, 행복에 관한 권위적인 권위가 있는 국제 연구를 보면은요, 사실 행복은요, 특히 60대 이후에 행복은요,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공통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이런 거죠. 부모와 아이가, 부모는 연로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꾸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요. 따로 살죠. 따로 사는데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어렵게 아이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죠. 고마움이 있어야 되죠. 또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모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을 그런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일단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만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만나야 될 때 필요한 조건이 뭐냐? 부모가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에 대한 전문가 얘기를 보니까요. 사회지원망 설문조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접촉 빈도 분석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친족관계는 정서적 성격보다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 보면 잠깐 표를 하나 좀 제가 확대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돈이 필요할 때는요, 일단 무조건 가족을 찾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근데 정말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요, 누군가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가족 관계를 도구적이다, 정서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볼 적에는요, 단순히 먼 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후의 부모의 행복, 그 가정의 어떤 행복,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아이가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요,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잠재력이요, 제대로 발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눈치 보느라고 그 아까운, 그 소중한 그 아이의 재능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제가 조금은 고전적이지만 정말 이 시대에 참 만나기 어려운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이제 엄마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아프니까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자, 여기에는요, 아프니까라는 단어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뇌병변이라는 치명적인 증상을 앓게 되고요. 결국 장애인이 됩니다. 지적장애인 1급이 되고요. 청천벽력이죠. 근데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정 아버님도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두 시부모님 모셔야 돼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미야자키 히사미라는 엄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실패해도 내 자존심이나 체면을 세워주지 못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자식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던 그렇지 않든 간에 차별하지 않고 품어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얼마나 순수한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사회죠. 결혼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저는 이 시대에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더라도요. 내 삶의 터전인,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가치. 그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 부모로 산다는 건 미국의 여성학자가 쓴 책을 보면은요. 아주 사실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더 행복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결국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뭐 혼밥, 혼족 이미 이제 대세가 됐죠.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1인 가족이 지금 사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반증인 것 같아요. 왜? 같이 살면 뭐 좋은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건 나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15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보다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혼자 살 때 느낄 수 없는 뭔가 또 다른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이혼율이 높죠. 이혼율이 높은데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또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자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 쪽이 훨씬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결혼도 기피하고요, 또 출산도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려야 될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행복과 관련해서는 저는 가족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또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입시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입시가족은 아직 여러분들이 좀 멀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적에 방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뭐 대안학교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존 학교에 보내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나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자, 입시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많은 부모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의 전선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이라는 이름의 행복의 왜 외도일까요? 이름의 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아닐까 우려한다. 걷는질하지 말고 눈 딱 감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이 뭘까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맹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가족 관계가 정서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죠. 도구적으로 서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입시 가족이 되는 순간 엄마는 뭘까요? 아이에게 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뭔가를 요구합니다. 아이는 뭘까요?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뭘까? 부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거기서 이 가족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갈등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아주 우울한 책인데요. 기획된 가족인데 제가 이전에 이제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다 공부한 책들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가족은 이미 가족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혼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 일단 높은 자녀 양육비와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이혼은 비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살면 너무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함께 사는 행복, 가족으로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런 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많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정은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환경이 이거 정말 가족관계 서로가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서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입시 가족이 되고 기획된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좀 대안을 찾아야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가족일까라는 제목의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감. 요즘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공감은 타인으로서 타인이 겪는 고통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공감은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타자, 남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함축한다. 말이 좀 딱딱합니다만. 또 공감을 통해 그의 삶에 나는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타자를 느끼려는 의도를 공감은 함축함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저는 근데 이 공감을요,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서 정말 잘 느낍니다. 공부를 좋아하고요, 공부에서 충분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요, 공부를 할 때 좋은 감정을 느끼죠.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에는요, 정말 다양한 공부론이 있거든요. 자, 꿈을 가져라,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라. 이런 아이들 요즘 세대들한테 안 맞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공부 감정. 꼭 기억하세요. 그 공부 감정이 좋으니까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죠? 맛집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혹시 이런 목적으로 맛집에 가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 맛집에 가면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이런 걸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 맛집에 간다. 이런 분 안 계시죠? 근데 맛집을 왜 갑니까? 맛 때문이죠. 여러분들 공부도 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공부할 때 특히 어린 시절의 공부 추억, 공부 감정이 긍정적이면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강력한 동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좀. 근데 그런 친구들이요. 나중에 먼 미래가 아니고요. 뭔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정말 열심히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자신을 공감해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그 부모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죠. 자,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책 제목이에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봐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 실화입니다. 한 가족의 실화인데 엄마와 아들과 딸이 사는 3인 가족이에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청소부로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큰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우울한 가정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온갖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제 취업준비생 열혈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은요, 외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이미 학창시절에 왕딸 당해가지고요, 집에 운둔하고 있는 그런 3인 가족입니다. 지금 3인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자, 극적으로 가족 관계가 정말 달라집니다. 뭐냐?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아들이요, 혼자서 이 가족, 이 지긋지긋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엄마는 엄마의 이야기를 썼고요. 오빠는 오빠 이야기를 썼고 여동생은 여동생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솔직한 자기의 이야기를 그게 좋은 글이 아니겠죠. 그냥 자신의 심정을 담은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글을 서로 보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또 댓글을 보고 또 대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뭘까요? 뿔뿔이 흩어진 유리 조각이 아니라 모래알이 아니라 뭘까요? 아주 튼튼한 찰흙처럼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 관련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치동에 가면 화려한 크리스탈 가족이 너무 많다. 너무 멋지죠. 근데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하죠. 한번 깨지면 그걸 끝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상적인 가족 모델이 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차륵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뭘까요? 아직은 단단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충격에 많이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까딱없는 이제 그런 가족도 만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거고요. 아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 가족 관계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답을 한번 이제 찾아볼까요? 실제로 국제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울할 때 가족을 찾는 비율이 24위. 국제 비교에서 전 세계 24위고요. 근데 국제 평균이 25.2%니까 많이 부족하죠. 주로 이제 친구를 찾는데, 이웃 동료를 찾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비교 연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국제 평균이 23.2%니까 2배 이상 많죠. 공식적 기관을 찾는 경우도 우리나라는 적고요. 배우자,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이게 정말 인생에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답한 비율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요. 우리 가족 관계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가족을 찾고요. 하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빅 아이디어. 우리는 가족일까 동거인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늘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늘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같이 살지만 우리는 정말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이 있을까? 몸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어지면, 바쁘게 움직이죠. 근데 마음이 멀어지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놀이인데요. 이 가족 놀이가 있는, 가족이 모이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족의 놀이 문화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족이, 아빠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놀이가 정착이 되려면은요, 예를 들면 뭐 보드게임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작하면 오래 못 가요. 왜? 아빠가 싫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아빠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엄마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아이하고 놀아줘야지. 이 놀아줘야지라는 말 되게 서글프게 들리거든요. 함께 놀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삶도 아빠의 삶도 얼마나 피곤한데 놀아준다? 이거 억지. 이거 좀 서글픈 얘기고요. 함께 놀면서 즐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가족이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아이의 마음, 기분, 감정.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아이의 마음, 기분, 감정, 여기에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 사이, 엄마와 아이 사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죠. 그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이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엄마는 거기에 논리적으로 따져요.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론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아동기라고 얘기하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 이때 아이들은요, 이성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성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조금 이제 까칠해지면, 그러면 자꾸 따지죠. 따지는 부모, 옳고 그름을 아이를 통해서 따지려고 하는 부모,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유명한 감정 코칭 이론을 보면은요, 부모의 유형을 네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감정 억압형, 방임형, 축소형, 코치형. 자,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이 남들 앞에서 막 울어요. 창피한 상황에서 감정 억압형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뚝! 이거 감정 억압형이죠. 감정 방임형은 뭘까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아이가 울던 말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우니까 같이 우는 경우도 감정 방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 축소형은 뭘까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야, 그게 울 일이냐? 그게 그렇게 울 일이야? 이렇게 아이는 심각해서 우는데 부모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권장되는 감정 코치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가 웁니다. 앞에 우리는 가족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 네. 제일 완벽한 부모는요. 아이가 느끼는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제가 볼 적에는 완벽한 부모라고 볼 수 있죠. 뭐 부부간을 갖다가 일심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이 사이에 마음의 일치가 높은 부분, 공감대가 높은 부분이죠. 얘가 슬프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됐을 때 사실은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근데요 부모와 공감이 되면 아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조금 좀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치료사 원숭이의 조건은 무엇일까?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신생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뭘까 강제 격리시켜가지고요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은요 평생 동안 자폐 원숭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안타깝죠. 인간이 조금 잔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폐 원숭이를 후천적 자폐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요 치료사 원숭이를 넣어서 그런 후천적 자폐 원숭이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근데요 치료사 원숭이를 찾아냈어요. 26주 동안 1시간씩 일주일에 5일 동안 치료사 원숭이를 투입해서 함께 생활하고 나니까 1년쯤 지나자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원숭이가 치료사 원숭이 역할을 했을까요? 기저귀 공부방에 답을 다신 걸 쭉 보니까 대부분 엄마 원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의 헝겊 엄마, 철사 엄마 실험이 있죠. 자, 역시 갓 태어난 원숭이를요 부모로부터 부모 품에서 떼서요 헝겊으로 보드라운 느낌을 주는 헝겊으로 감싼 가짜 원숭이 엄마, 가짜 엄마 원숭이하고 생활하게 한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철사 엄마.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원숭이는 굶주렸어요. 근데 그때 먹는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헝겊이라는 그 포근함을 선택했을까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사진을 보니까요. 원숭이는요, 결국 굶고 있지만, 지금 여기 사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철사 엄마 위에는요, 우유병이 달려 있어요. 우유병이 달려 있는데, 사실, 이 새끼 원숭이는 굶주렸지만, 우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헝겊이라는 느낌을 선택했어요. 자, 중간에 보면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칸막이를 딱 이제, 들어서 칸막이를 떼내니까 잘 보세요. 우유를 먹죠. 하지만, 원숭이의 발은 헝겊에 닿아 있습니다. 뭔가 짠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이 관련된 사진을 보면서 또 하나, 철사 엄마랑 같이 자란 원숭이는요 장난감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줘도요 자 작은 표정이지만 여러분들 뭔가 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원숭이의 표정이 읽히십니까? 근데요 헝겊 엄마랑 같이 자란 원숭이들은 장난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철사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을까요? 헝겊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아이들, 또 사춘기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부모에게 주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가족 관계를 보죠. 흔히 영아기에 애착이 중요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이 아이는 과연 가장 소중한 부모로부터 철사의 느낌을 많이 받았을까? 헝겊의 느낌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예요. 1930년대인가요? 대공황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고아원에 버려지는데 평생 이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자폐 원숭이처럼요. 자폐 원숭이와 같은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요, 정상적으로 회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 전문가들이 돌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요. 예.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 돌봄을 받아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 아이 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돌봐도 대부분 포기합니다. 자, 모성 본능이, 물론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요, 모성 본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요, 근데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경우에 회복이 됐을까요? 자, 놀랍게도요, 지적장애 여성의 돌보면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장애 여성이죠. 자, 앞에 말씀드린 치료사의 원숭이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생후 3개월 원숭이에요. 생후 3개월 원숭이와 지적장애 여성 공통점이 있죠. 뭐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 이미 깊은 자폐 상태, 이미 고아로서 버림받은 그 상처가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생후 3개월짜리는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무 관심 없고요. 끊임없이 뭘까요? 상대방에게 안깁니다.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지적장애 여성? 이미 상처가 깊어서 거의 뭘까요?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류가 어려운 아이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죠. 네. 자, 저는 이게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온 그 어려운 순간에도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있죠. 순수한 사랑의 힘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요즘 뭐 자의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접하시죠. 쭉 들어가 보면은요, 사랑받지 못한,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철사와 같은 느낌을 줬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조급하게 길러지는 아이들이라는 책에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모는요, 원래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 순수한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모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며 결국에는 자녀를 또 다른 자신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모들은 아이의 옷차림이나 학교 생활이 자신이 보호자로서 어떻게 비치는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압박감을 돌고 자존심을 세우기에 자녀를 몰아붙이면서 자신을 대신에 남에게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주는 존재로 탈바꿈시킨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엄마의 정말 위대한 자식 사랑도요, 그 스트레스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얘기네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위기고요. 가족의 위기에는 엄마 아빠의 삶이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결국 아이의 인생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1980년대생 부모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끌었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80년대생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해당이 되죠.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니까요. 학교의 주요 역할을 인성지도와 공동체성 정신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기르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주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공간이 너무 이제 불안정해지는 결과 교우 관계와 안전한 학교 생활, 그리고 학교 출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인데,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이상적인 역할을 친절한 멘토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전 세대의 부모들과는 달리 멘토가 되고 싶다, 친구와 같은 멘토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꼼꼼한 플래너나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도 자녀 교육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멘토와 매니저와 플래너를 합쳐서 제가 관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요? 멘토 쪽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현실은 뭘까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특히 CCTV 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CCTV 피셔로 감시하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대초동 엄마들.
예.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요. 예. 대치동 혹시 아세요?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5년 선행을 합니다. 5년 선행. 5년 선행. 5년 선행을 감당해서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5년 선행을 하지 않으면 다 미쳐버려요. 예. 누가? 부모들이. 왜?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 견딜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볼 적에 대치동에서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중요한 것이 평소 엄마를 만날 때 철사 느낌이 강할까요? 헝겊 느낌이 강할까요? 그 철사 느낌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 잠재력 발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죠. 엄마의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고 더 심화돼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자신의 잠재력,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할까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세상 만사 다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일상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한잔 마십니까? 이 아이의 스트레스 상태는요. 생각보다 치명적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 현실은 요즘 세대의 그런 말 그대로 젊은 엄마들은 멘토 이전 세대와 달리 이 가족주의의 영향력이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리자로 살아가게 된다. 관리자들이 그렇게 된 스트레스가 제가 볼 적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들 얘기하거든요. 부모가 행복해야지만 아이가 성공한다. 근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다시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요. 정말 순수한 사랑, 헝겊 느낌의 엄마로 다가갔을 때 아이는 정서적 안정을 취하면서 뭘까요? 비로소 뇌가 학습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생각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분의 평소 상태를 제가 쭉 확인해 보면 안타깝게도 아이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부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이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까칠한 상태, 철사한 느낌의 엄마 마음을 많이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그걸 느끼는 상대방의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죠.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을 사랑할 만큼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진정한 가족일까 동거인일까 라는 질문 가끔 한 번씩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는 지금 평소에 나를 철사처럼 느낄까 헝겊처럼 느낄까 어느 쪽 느낌이 강할까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까딱하지 않아요. 다른 엄마들이 뭘 하고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뭘까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 기분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해요. 그거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죠. 제가 흔히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그 옆집 아줌마 신경 쓰느라고 결국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엉망인 상태에서 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면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로까지 억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 중에서요.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는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 갑자기 평소와 달리 왜 그러세요? 그 엄마도요. 자신도 모르게 뭘까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불안해진 거죠. 이것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아이한테 표출하는 순간 평소와 다른 평소에는 그래도 헝겊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철사처럼 다가오는 엄마를 바라볼 때 아이는 이거 이 정서적 충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요 아이들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또 우리 엄마들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놔주지 않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도 하죠. 내가 지금 지나치게 불안해졌구나. 지나치게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아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구나. 이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부모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때 지금 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철사돈 느낌이 강할까? 헝겊돈 느낌이 강할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성장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개별화 교육의 원리가 상식이 된 북유럽 교육을 가면 우연의 관점이 없거든요. 아,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요. 수학은 못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영어는 빠른 편이고요. 수학은 느린 편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요. 줄 세우기를 좋아하죠. 경쟁이죠. 근데 어떤 아이가 뭐 특정한 영역, 뭐 언어 쪽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수리 쪽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뭘까요? 학습 능력 발달이 더딘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요, 집에 왔어. 근데 여전히 엄마도 그 느낌이 비슷해. 이 아이들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요, 조금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너 뭐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그런 감정과 정반대의 감정. 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믿어. 걱정하지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그 잘할 수 있어가 의도가 섞이면 안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의도가 섞인 칭찬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이 아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워낙 성장 발달이 빨라서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도 칭찬받는 그런 아이들보다 뭘까요? 훨씬 더 미래가 밝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천재, 영재 소리를 듣고요. 신문방송에 나간, 신문방송에 보도된 사례들, 그런 어릴 때 천재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천재 소리 많이 들은 아이들이 오히려 둔재가 된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오히려 밖에서 기고만장하면은요 부모님이 약간 눌러줄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밖에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낄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집에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우리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 존재로 사랑해. 이런 감정이 전해지면은요 그러면 일상생활은 안정적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 조화와 균형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부모라면은요, 오히려 아이가 느릴수록 뭘까요? 느린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분명히 있겠죠. 여기저기서. 그 스트레스의 완충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시면 정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그리고 엄마랑 대화를 할 때 눈빛을 마주치겠죠.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뭘까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의욕이 생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인가요? 한때 유명한 아주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 송혜교와 조인성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송혜교가 얘기합니다.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조인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용서가 아니라 위로야. 내가 처음 뇌종양에 걸렸을 때 내가 바란 것도 위로였어. 근데 사람들은 오빠 너처럼 위로하지 않았어. 위로는커녕 6살 아이한테 용기를 강요했어. 잔인하게. 괜찮아 영희야. 수술은 안 무서울 거야. 괜찮아. 너는 이길 수 있어. 항암 치료 그까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 조인성이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그 말밖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기에 송혜교가 답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로 안에 든 말이겠죠. 나는 하루 이틀 울다가 괜찮아졌을 거야. 근데 그때 못 울어서 그런가. 나는 지금 난 6살 그때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적의 공부방에 댓글로 답을 주신 분들 보니까 놀랍게도요. 근접한 물론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뭔가 배우기 위해서 사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뭔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느낌이 없다. 그래서 좀 당혹스럽다.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을 볼까요?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고전적으로 성공한 영화인데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입니다. 일본의 외딴 산속마을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고려장이라는 거 아시죠? 나이가 많은 부모를 뭘까요? 지게에
싣고 가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바로 영화 포스터의 그 장면입니다. 예. 사실 엄마가 아직까지 나이는 들었지만은요. 정정해요. 하지만 그 마을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죄송한데 현장 주변에 좀 소음이 있어서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소음이 들어가는 게 있다면 불편하시다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님들도 몇백 년간 계속 나라에 가셨겠죠. 몇백 명, 몇천 명, 아니 더 많이. 이제 25년만 있으면 저도 다시 또 이 나라야마에 가겠죠. 케샤 등에 업혀서. 그리고 25년이 지나면 케샤도 올 겁니다. 할 수 없죠. 자, 이게 뭘까요? 바로 변화가 없는 거죠.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부모님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농사를 지을 겁니다. 농경사회의 문화죠. 거기서 나온 되게 중요한 유교 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장유유서. 농경사회에서는요, 무조건 이런 겁니다. 어린 것들은요, 어른들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경험 많은 그 어른들의 그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뭘까요? 생존의 가장 중요한 비법인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경문화입니까? 농경사회일까요? 소위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革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어른과 아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외모나 본인의 스타일은 되게 유연한데, 아이를 대할 때는요, 권위적인 부모님이 너무 많은 겁니다. 참 그런 분들, 그 권위 때문에 부모 역할이 정말 어려워지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오만중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뇌과학의 연구 성과인데요.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건 마치 환자의 공감 능력을 죽이는 종양과 같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인간의 뇌 중에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공감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슬픈 드라마 보실 때 눈물이 나죠. 바로 그 눈물샘을 자극하는 뇌 부위가 있는 겁니다. 거울느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요, 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공감 능력이 기초가 되는 미러링 능력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부위를요, 다친 것처럼. 그러면서 역지사지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이 공감 권력에 대한 의지는 아주 고정적이지 않아서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지 상태와 같아서 권력의 지배를 받았던 어릴 때 시절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회복된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올장이적 시절 잊지 말자.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회복된다. 자, 무슨 얘기냐? 많은 부모님과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소위 말하는 신세대 부모인데 아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얘기를 해도요, 정말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자, 네덜란드에 가면은요, 아주 놀라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침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요, 캔맥주를 2개씩 나눠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 캔맥주를 줍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자, 제가 일단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캔맥주를 2개 먹으면 얼큰하게 취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이 될까요? 여기서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도요,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를 제공하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 반주로 캔맥주를 하나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요. 오후 일과를 마치면 캔맥주를 2개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의 끝이에요. 자, 근데 치료 성공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무사항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5개가 주어지는데 캔맥주가 5개를 다 먹어도 되고요. 그 중에 뭐 1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기록하면 돼요.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공률이 높을까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중독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엄마가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높아. 그러면 아이를 위한 마음은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약자한테 뭘까요? 강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계속 지고 있으면 그 엄마의 마음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사람이 그 처지, 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요. 중독 자체를 문제 삼고 뭘까요? 끊임없이 압박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죠.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뭘까요? 자꾸 구속 통제 이렇게 일변도로 가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그러면 알코올이 더 그리워지죠. 알코올을 치료한다고 모아놓고 뭘까요? 알코올이 더 땡기도록 만드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지켜주죠. 여기서는요, 알코올 중독자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뭘까요? 심리적 안정이 오겠죠. 알코올이 그리워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가 요즘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중독, 과몰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리면 말릴수록 아이는 더 스트레스 받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얘기는요.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방법은 뭘까요? 다른 기쁨을 느끼거나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존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정말 제가 이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분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근데 자식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소위 모태신앙인데 왜냐고 물었더니 아주 당연한 투로 답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나의 것이다. 나의 믿음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내 자식이 커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는지만 그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나의 희망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자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를 했을 때 나는 내 희망을 아이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근데요, 정말 쉽게 부모 역할하는 방법,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급적 아이와 관련된 일은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면 좋겠니? 아직 아이가 어려요.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선택지를 만들어주세요. 하다못해 장난감을 하나 살 때도요, 아이가 원하는 것, 또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 쭉 놓고요, 어떤 걸 살래? 이렇게 해서 뭘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는 나를 존중해.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죠. 이 느낌이 매우 강력한 학습 동기,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긴 글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 다시 제공될 테니까요. 스톱하시고요. 근데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정말 열혈 엄마였거든요. 이것저것 안 시켜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 여기 나오네요. 진짜 아이러니는 바로 이거죠. 돈과 시간과 노력이 반비례로 나타난다. 근데 지금까지 제 설명에 공감을 하신 분들은, 제 설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뭘까요? 조금 이해되시죠? 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면 뭘까요? 그만큼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이는 뭘까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엉뚱한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 정비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부모가 아이를 쥐잡듯 잘 관리하면은요, 충분히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여러분들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냥 조금 여유롭게 저런 엄마도 있지라고 조금은 뭘까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치동에서 그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가족은 내 편이야.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부모의 굳건한 믿음과 지지.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 분명히 작용한다면 나중에 따라잡는 것은요, 일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송혜교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 송혜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괜찮아도 돼, 영희야. 안 괜찮아도 돼. 무서워해도 돼. 울어도 돼. 이게 앞에 말씀드린 감정 코치형 부모의 반응과도 좀 비슷하죠.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평소에 행복한 엄마가 돼야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존중하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러시아의 교육운동가 안톤 마카렌코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요, 러시아 혁명 말기에 버려진 아이들, 소위 불황아, 고아들을 집단 수용하는 수용소 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뭔가 지시를 하면은요, 그 거친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왜? 평소에 한 명 한 명을 진짜로 존중하거든요. 예. 자,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가혹하게 뭘까요? 체벌을 합니다. 근데요, 이 아이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가 날 때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엄마가 평소에 나를 정말 존중하고 정말 나를 믿어줬던 엄마가 몇 가지 들어? 이거 정말 내가 심각하게 잘못한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부모가 얘기를 하면 기피하려고 하죠. 그럼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철사 같은 까칠한 엄마의 요구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뭘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요즘 엄마들은 가끔 독신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동네 근처에 가면 일요일 아침에 체험학습을 이제 이렇게 모둠으로 출발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쭉 아이 손을 잡고 이제 지도교사한테 이렇게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면서 표정을 보면 엄마들 표정 속에 독함이 있어요. 독함. 왜 독함이 있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걸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은 아이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너무 심하죠.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나와요. 자신도 모르게 독한 엄마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쟤는 애가 너무 성실하고 성격도 그냥 아주 야물딱져갖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해. 그 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결국 뭘까요? 잘 발휘하는 친구들, 개인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 뒤에는 뭘까요? 평소에 그 행동을 존중한 부모의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수 부모들이 마음의 힘을 길러주지 못하고요.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뭘까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은 결국 마음속에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이 문제 행동인데 그러면 이 아이 중요한 거 그 문제 행동을 해결하려면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정말 뭘까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인데 근데 앞에 독실한 크리스찬 아빠와 같은 나와 다른 차이를 정말 존중하는 것 그게 성숙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한테 시비 거는 쪽으로 가면 제가 볼 때 부모 역할은 갈수록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뭘 하길 원하세요? 누군가 지시하고 참견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존중받는 걸 원하십니까? 무시당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지적질하고요. 냉정하게 따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뭘까요? 조용히 와서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걸 원하십니까? 이거 애나 어른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냐? 참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정보를 자꾸 찾으시는데 제가 볼 적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갖고 있는 진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다. 아이들은요. 정말 요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핵가족이 되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이가 많으면은요, 이 부모님들도 한 서너 명 키우다 보면은요, 이 친구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 친구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각각의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지금 제가 만나봐도 저랑 같이 일하는 단체 대표님은 아이가 5이거든요. 5명의 차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이 친구는 부모가 많이 노력한 만큼 좋아지는구나. 이 친구는 혼자 하도록 놔둬야지만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하나나 둘이면은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배적인 부모 역할 모델은 뭘까요? 적극적인 부모, 노력하는 부모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상태로 가는 순간,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과잉 상태로 가는 순간 아이들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가족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 짜증을 부린다, 아이가 평소에. 이게 뭐죠?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여기저기서 외모 가지고 차별받고요. 키 갖고 차별받고 좌우지간 차별 많이 받거든요. 차별받는 아이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로부터 아이의 정말 그 강력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3대 영양소. 저는 사회적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마음의 3대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요, 굶주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왜 마음의 영양소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이 굶주리면, 아이 굶기면, 정신 못 차리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일단, 뱃속을 채워줘야 되죠. 똑같습니다. 자, 소속감 뭘까요? 이 지구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 이거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이죠. 누군가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자율감. 소속감을 주는 집단이 있어. 우리 가족은 나한테 소속감을 줘.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어. 이것도 견디기 어렵죠. 일정 정도 자율감이 필요합니다. 자, 유능감은 뭐냐? 내가 지금은 그래도 소속감을 주는 집단에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데 내가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쫓겨날 것 같아. 너무 불안하죠. 나도 그 집단 내에서 기여하고 있는,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유능감이죠. 이 3대 마음 영양소 결핍이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나 SNS에 특히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3대 마음 영양소를 가장 쉽고 빠르게 가장 강하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게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게임 설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SNS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필사적으로 뭘까요? 아이들은 부모 눈속임을 해서라도 요즘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냐? 엄마 아빠가 깊은 잠에 드는 순간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왜? 그 순간만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물론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엄마로부터 가족관계에서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을 느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각서 써드릴까요? 그 아이의 미래는 걱정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정말 부모 역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엄마들 마음, 가정의 상태가 불안정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뭘까요? 관리하기 시작하죠. 관리받는 아이는요, 이런 3대 마음 영양소의 심각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심리 상태. 그럼 결국 뭘까요? 필사적으로 대체 수단을 찾아서 그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죠. 부모는 아이를 믿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가 믿지 못할 행동을 더 심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 그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모 역할이 한층 어려워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뭘까? 일단 과거의 부모들은 오늘날처럼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 생소하죠, 표현이. 부모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 아이들이 유용한 존재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바뀌었다. 부모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다.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정리해 볼까요? 앞에 잠깐 소개해드린 부모로 산다는 것에 미국의 여성학자는 이렇게 조금은 역사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많은 것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게 부모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이상 느낄 수 없는 그 또 다른 중요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조의는 있어. 근데 펀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부모들은 오늘날의 부모들처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19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상황이에요. 먼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관습이니까 경제로 이득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애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키워서 부려먹으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혹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니까. 왜 애를 낳아요? 그냥. 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가족 경제를 지탱하는 부담은 오로지 부모만 지게 됐어요. 이전에는 같이 일을 했거든요. 예,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의 그 공장의 상당수가 아동 노동이었습니다. 그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시절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기 하고 먹였으며 아이는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인간관계 균형이 무너졌다. 아이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았고 부모들은 두 배로 일을 했다. 아이들은 손 아랫사람에서 손 윗사람으로 바뀌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처럼 많은 부모들이 부모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아, 내가 부모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 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아이도 문제 부모도 없고 문제 사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뭘까? 준비된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부모 역할의 모델, 공동체의 지원과 어른의 안내가 사라진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자, 바로 이 대목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부모 역할은 과잉 상태다. 아이들은 과잉 보호를 받고 있다. 그 과잉 보호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아이를 위한 심리코칭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특권층 아이들, 미국 사회 얘기입니다. 넉넉한 자원과 기회를 누리며 가족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상류층 아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신증, 약물남용으로 고생할 가능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보다 훨씬 크다. 미국 정부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미국 아동과 10대 청소년 5명 중에 1명, 야, 이건 뭐 5명 중에 1명은 높지, 20%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데 10명 중 1명은 심각한 기능 손상을 고생하는데 이 수치는 앞으로 50% 이상 급증할 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과잉 보호, 과잉 양육, 과잉 교육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봤거든요. 결핍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결핍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그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많은 집에 지금 현재 문제는 과잉 상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저의 문제의식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9살 현영이의 현재 명품 목록인데요. 전체 몸에 두르고 있는 것이 286만 원입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진이죠. 사진작가가 남긴 전쟁 고화인데, 자, 조금 생뚱맞지만은요, 여러분들 누가 스트레스에 더 강할까요? 네?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 역할 어려운데. 자, 정리해 보자면 지금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아이의 만남, 이 시대 부모 아이 사이의 만남이 이게 매우 특수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는 한 과잉 양육, 과잉 보호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모들은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부족하게 키운다. 이게 바로 독일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은 부모의 권위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부족하게 키운다. 자,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과 해주고 싶은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요, 어릴 때 특히나 요즘 보면 이 중국의 소황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엄청난 선물을 주죠. 마치 황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조금은 부모로서 절제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건데 이게 내 순수한 부모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과잉인데, 그렇다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 필요한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은 얘기들 중 쭉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지금부터 달아주시면 그러면 제가 성심성 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과 해주고 싶은 것 사이의 차이, 이거 느끼십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이제 3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정신적으로 부모와 분리가 되지 않은
이런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피 대상 1호.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20대, 30대.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 근데요, 실제로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자립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끼고 놀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요, 제가 대치동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정말 천방지축이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 늦게 학원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조용히 나타나가지고요. 저한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집안이 경제로 어려워진 거예요. 대치동에서 못 살고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새삼 확인한 게 있죠. 왜 부족하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젊어서 고생을 타서도 한다. 뭐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과잉이라는 겁니다. 과잉. 적정해야 되는데 과잉 상태라는 거죠. 적당한 정도, 적당한 수준이 돼야지만 아이가 그 부족함을 채우게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가정의 일은 가족이 함께한다. 앞에 제가 소개한 책에도요. 미국의 명문가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케네디가나 이런 가문 말고요. 정말로 이 가족,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사회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뭘까요? 결혼을 권장하죠. 아이를 좀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말 훌륭한 가족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몇 가지 공통점이 나왔어요. 이 시대의 훌륭한 가족, 뭘까요? 가사노동 분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실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잉이 문제다. 부족한 듯이 키워야 된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1인 1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일은 가족이 함께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공짜는 정말 없는 거다. 공짜라는 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들을 만나보면은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얘는 정말 부모가 없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하기 싫은 꾀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을 때 유능감이 있죠. 이게 또 아이들에게 심리적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가족관계에 큰 힘이 되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죠.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요즘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회복탄력성은요. 중요한 게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중요한 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이렇게 몰아가면 회복탄력성은 전혀 길러질 수 없죠. 어려움을 겪었어. 잘못은 나한테 있지만 근데 주변에 특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또는 형제의 도움으로 그걸 잘 해결했어. 이 경험이 회복탄력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 그릿, 기질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이걸 분석하려고 하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도 여러분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거 아십니까? 인내심조차도 뭘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사이에 있을 때 인내심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인내심에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가족이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가족 단위 팀 플레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소의 부모 마음이 헝겊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존중으로, 공감으로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부모 역할에 대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할까요? 주세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죠. 자, 몇 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관련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엄마표에 적용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학습. 네, 적용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엄마 역할을 쉽게 하시려면은요, 이런 겁니다. 아이 목과 그다음에 엄마 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표 영어를 도와주려고 한다. 스토리북을 이제 찾아줬어요. 이건 엄마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스토리북을 읽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 이제 정보를 찾다 보면 어떤 스토리북이 도움이 되고 어떤 영역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거는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무시하시고요. 좋은 스토리북이 있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읽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근데 그 감정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들의 학습 기회, 뭐 그게 학습지가 됐던 아니면 뭐 공부방이 됐던 뭐 좀 더 커서 학원을 다니던 구매는 학부모님이 합니다. 근데 소비는 누가 할까요? 사용은 누가 하지? 학생이 하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요, 학생이 직접 구매하고 자기가 사용하면은요, 쓸데없는 거 안 사죠. 또 부모님이 만약에 직접 자기가 구매하고 사용해 보면은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구나. 아,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 거구나. 아이한테 시키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부모가 구매하고 아이는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엄마가 아이한테 제안하는 것은요, 제안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예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실험입니다, 실험. 여러분들 뷔페에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먹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에 접근해서 한번 맛을 봅니까? 그 맛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직접 사용자의 감정을 존중하고요. 그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은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관계 개선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저도 한때 오랫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단하게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서로 어떤 감정,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죠. 행동은 다 볼 수 있어요, 같이 살면. 그렇죠? 근데 이제 행동을 딱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런 것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계속 담겨 있거나, 이제 또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면 거기서 이제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거든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아이도 없어요.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뭘까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불만이 서로 흘러가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게 고여 있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 있죠.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 하나 이렇게 모든 가족이 보이는데 걸어놓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냉장고 위칸에다가요, 조그만 이제 콜크로 돼 있는 뭐 보드판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요. 서로 불만이 있을 때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쓰는 겁니다. 써서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먼저 숙제부터 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그 엄마의 바람이야. 그래야지만 네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오랫동안 누적되면 안 되는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들을 쭉 쓰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야기 대화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아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3가지 그런 키즈 카페에서의 일 또는 평소에 아이가 하는 부모에 대한 감정과 언어, 그 다음에 시선 이런 걸 딱 봤는데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라면은요, 이걸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야기 대화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야기 대화법은 간단한 겁니다. 규칙이 간단해요.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엄마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뭘까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는 겁니다. 적고 나서 읽어줘요. 엄마가 적은 다음에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듣고 엄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고쳐주는 거죠. 그걸로 대화 끝이에요. 핀란드가 창안한 세계적인 대화법입니다.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과학적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조금 아직 아이는 어리지만 조금 우리 가족 관계, 엄마와 아이 사이 관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야기 대화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인데 동거인처럼 살아요. 늦었지만 중학교 들어가는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이 뭘까요?
좀 짠하네요. 예, 벌써 초등인데. 근데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의 잘못은 1도 없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엄마를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세요. 둘만의 여행도 좋습니다. 형제가 있으면은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또 아빠, 와 아이 사이에 둘만의 여행, 또 둘만의 영화 관람, 둘만의 시간이 있죠. 둘만의 시간.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원리는 하나입니다. 아이도 아이와 함께 뭘 함으로 해서 둘 다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 보드게임일 수도 있고 뭐 영화 관람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약해서 상투적인 조언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찾으시면 됩니다. 맛집을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와 엄마가 함께, 혼자 할 때는 어려운데 함께 함으로 살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람 관계는요,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공부라는 친구랑 사귄다. 공부랑 친구랑 사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친구를 사귀는데, 그 공부랑 사귀면서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많아. 유쾌한 일이 많아. 그럼 뭘까요? 계속 그 친구랑 딱 달라붙어 있겠죠. 아이들의 공부 추억.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근데 공부랑 친구랑 사귀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뭘까요? 점점 더 멀어지겠죠. 똑같습니다. 가족 관계도요. 같이 함으로 해서 뭔가 유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로부터. 시작하시면 생각의 차이라든지 부모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렇게 예리한 각도가 좀 약간 다듬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부정적 마음이 가득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만 질문을 주시면 참 어려운데, 그 나이가 그 몇 살이고 형제 관계 이런 것들 다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의식. 인간에게 의식이, 뭐 많은 철학자들이 뭐 연구를 했을 텐데, 의식은 왜 있을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의식은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다. 좀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제가 연극 배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 연기를 해야 되죠. 제대로 연기하려면 뭘까요? 그 무대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되죠. 바로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인간에게 의식은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그림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삐딱해. 근데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의식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물론 기질적으로 성향상 또 태내 환경에서 지나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도 없질 않아요. 근데요. 사실 소위 결정적 시기 이론은요. 지금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결국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탄력성, 뇌 가소성이라는 이론을 종합해 보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면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태내 환경이든 어릴 때 뭐 애착 형성에 실패했던 또는 어릴 때 여러 가지 이 친구 살아온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삶의 무대에서 경험한 결과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만난 사람 사이에서도 긍정적 피드백보다 부정적 피드백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요 이런 겁니다. 이 친구 머릿속에 있는 의식, 자기 삶의 무대는 일종의 비극인 거예요. 비극의 주인공으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답을 찾을 수 있죠. 뭐냐? 이 사람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을 고칠 방법은 뭘까요? 무대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한 지성의 이야기를 제가 답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결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첫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말 그대로 내 삶의 무대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 부정적 마음이 가득한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있죠. 예. 이 아이를 정말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예. 또 가족관계의 회복, 예. 가정에서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이 차츰 쌓이면, 자, 이 아이 의식 속에 그려진, 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극이야. 이게 아니라 뭘까요? 점차 무대의 등장인물이 바뀌고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아,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말 그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세계, 내가 살아갈 무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안 되면 자꾸 해달라고 의지함. 혼자 할 수 있게 하려면 말하다 보니 자꾸 강압적으로 말해주는데 좋게 얘기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예. 아직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일단 기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애니어그램이나 MBTI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꼭. 인간은 다양하죠. 간단하게 애니어그램 이론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머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장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아이가 있어요.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치면은요, 2번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2번 유형의 아이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엄마, 특히 어린아이 때일수록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의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요.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 아이 행동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마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자꾸 네가 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성가셔. 귀찮아. 사실 이건 부모님의 진심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감정을 사람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감정 말고요. 아이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것은 이런 거죠.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이런 거보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만 네가 지금 네 나이에 맞게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혼자 하다가 어려울 때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있죠. 이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로 전달하세요.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 얘기를요,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감정이 묻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엄마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한 예역이 있죠. 그걸 아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반대할까요? 그 말을 할 때 엄마의 표정, 말투, 시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묻어있는 부정적 느낌이 있죠. 지시하고 통제하고 불신하는, 이걸 아이들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돼요. 아이한테 불만, 가족 간의 불만, 화이트보드에 쓰든 냉장고에 붙이든 다 붙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바라는 말을 정할 때는 꼭 그렇게 부정적 감정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남매를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남매가 서로를 너무 싫어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형제 관계.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가족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많은 부분들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가족한테 다 떠넘겼어요.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뭘까요?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야외 활동, 공동체 생활이 있죠. 학교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많은 욕구를 해소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좀 생각이 짧으면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남매 사이의 갈등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요. 둘이 싸우는 모습만 딱 비추면 뭘까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렌즈를 확 넓히고요. 과거까지 추적해서 이게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생각의 차이가 남매를 통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는 큰아이를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이를 좋아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 흔한 경우 연년생이나 또는 터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요. 큰아이가 사랑을 독점했다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독점했다가 둘째 아이가 나오면서 뭘까요? 예, 그 사랑을 빼앗겼어.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사무쳐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고학년이라면 큰아이는 큰아이들 스트레스가 있어요.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큰아이가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을 치면요. 8번 유형이다. 그러면 동생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향과 성향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해법은 뭘까요? 해법은 이런 겁니다. 싸우지 마라. 이거 더 싸우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그 남매가 같이 함으로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이 함으로 해서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매가 좋아하는 함께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같이 한다거나 또는 뭐 어디 남매가 같이 함으로 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매가 싸우지 않고 협력했을 때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걸 잘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마지막 장 PPT 좀 넘겨주실래요? 조금 한 팩이 더 남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엄마들이 많은 고민을 하죠.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역할의 위기를 제가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진화연구소에서 한 연구인데요.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독일 어린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뭘 갖고 비교했냐? 인지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뭐냐? 인간과 침팬지, 오랑우탄. 공간 파악 능력, 수량 계산 능력, 인간관계 능력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적 학습이죠. 사회적 학습.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부모 역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부모 역할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본보기를 따라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대치동 부모들의 역할 모델, 과잉 모델이거든요. 과잉 모델. 근데 그 과잉의 부작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아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회적 학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게 있어요. 뭐냐? 정말 저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부러움을 주는 성공 사례에 또 마음이 많이 끌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립된 엄마들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주는 지역 맘카페나 이런 데서 뭘까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립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뭔가 인기를 끄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부모 역할 잘하고 싶으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할 수는 없죠. 어른을 뭘까요? 지금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믿음직한 본보기 집단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를 뭐 잘 키워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 경험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 부모가 한 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 부모. 꼭 찾으셔야 돼요, 주변에. 선배 부모. 왜? 지금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중학교 가고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배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시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료 부모가 필요해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그래도 선배로서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후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필수예요. 여러분까지 네 명이죠. 자, 네 명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대치동 이야기를 하던, 성공사를 얘기하던, 커뮤니티에서 들은 얘기를 하던, 또는 전문가 얘기를 하던 네 명이서 모여서 걸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는 맞아.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중요한 게 부모 역할 대부분 다 과잉으로 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이에게 맞지 않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가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적의 공부방 그 카페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말
서로 진심으로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본보기 집단을 꼭 만드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 역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지만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협력하면 걱정할 게 없다. 그 세 마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뭐 정리할까요? 네네.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하셨나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고맙고요. 예. 100분 넘게 끝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결혼 안 하잖아요. 애 안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 훌륭한 부모님이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아이로 바꾸고 싶으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치동 가면 꽤 많이 드세요. 그만큼 독친 엄마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거 아십니까? 네. 부모는요,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바로 그 아이의 엄마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모인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노력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흉내낼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그 아이와 만나는 순간 이미 뭘까요? 최고의 부모, 위대한 부모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하면 많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많이 참고해야 되겠지만 자신감이 흔들리면서 이에게 저에게 흔들리는 순간 부모 역할은 위기의 상황으로 간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가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